이 사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달려야 되겠다. 달려야 되겠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선생님으로 임용되셨을 적에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랬을 텐데, 말하지 않는 기쁨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보통 말하지 않는 기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 시작해서 내 임용 시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출제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이제부터 죽어봐라. 나는 너희들을 시험으로 괴롭힐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이 철학적으로, 여기 철학책들도 많은데 철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데서 오는 기쁨보다는 왜 이런 시험을 쳐서 아이들을 괴롭혀야 하지? 아이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뤄내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잘 쉬셨습니까? 예. 처음에 임용되시고 나서 엄청 기쁘셨잖아요. 예. 별로 안 기뻤어요? 기다리다가 기쁨이 좀 지연되었군요. 씁쓸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임용시험 합격하기 전까지 시험에 시달리시다가 이제부터 선생님이 되어서 시험 문제 출제만 하면 되는 그 전환기의 시점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시험을 내고 시험을 치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괴로움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부모님에 비해서 저는 거의 재벌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에 비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사회 전체를 돌아보니 내 부모님과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노동조합에도 강의를 가지만 노동자 여러분들이 시달림을 받고 계신데, 자본가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를 엎어버리고 자본가들이 바닥에 끼고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바뀔 뿐이지, 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썰이 좀 길죠. 예, 경쟁 상황인데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경쟁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아이를 위하는 길은 경쟁 안 하고도 무지개 빛깔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개 빛깔의 끼를 발산하면서도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우리 대안학교처럼 이렇게 꿈과 끼를 풍성하게 발산하도록 키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거에 강박에 시달리지 않을수록 아이들이 오히려 대학 입시를 더 잘 헤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몇몇 특수한 것만 목표로 세워놓고 아이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수록 아이들도 편안하고 어른들도 편안하고, 혹시라도 거기에 붙을 확률은 강박증적으로 매달리나 매달리지 않으나 확률은 비슷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간다 하더라도 평소에 인성을 갈고 닦은 아이들이 오히려 가더라도 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나중에 더 빛을 발휘하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린 아이들은 윤모 씨처럼 된다고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공허한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최근 영화 중에 디바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대표 수영 선수, 다이빙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 인간성이 메말라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과 같은 약물을, 우리가 보통 선수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약물까지 먹느냐 이렇게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약물을 접하기가 쉽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도,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수험생 중에 약물에 이래 노출돼 가지고 애가 쓰러지고 이런, 지난 8월 달에 우리 전주에서 선생님들 연수할 적에 한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중간고사인가 뭐 기말고사겠다. 기말고사 때문에 시험 준비하다가 애들이 그 각성제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애가 녹다운 돼가지고 막 병원 다녀오신다고 막 그러고. 하여간 경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여러 면으로 보더라도 승패를 가르는 게임 속에 아이들의 인간성이 피폐해지게 되고요. 아까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승자는 승자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기 꿈이나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를 건강하게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잔업철야 특근 고생 해가지고 아이를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대학이나 어떤 전공 분야의 직업 쪽으로, 예를 들면 의사가 되도록, 판검사가 되도록 키워왔는데, 아이가 만약에 자기 꿈이 부모님의 꿈과 우연히 일치해가지고 자기가 끼가 그쪽으로 있어요. 사명감도 느껴요. 나 정말 하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천만다행이죠.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의 꿈은 그게 아닌데 부모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고생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 졸업장까지 갖다 줄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딱 이까지야. 부모님이 원하시는 졸업장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시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모자랄 시간에 허비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거조차도 100명 중에 1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100명 중에 8, 90명은 어떠냐?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은 배신감, 자녀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울증이 높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이라는 틀 속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성공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면 모르되, 대부분 그 특권층 집단 속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때로는 타락하거나 부패하는 행위를 저질러 가면서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면 가만히 성찰했을 적에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올 시점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적에 우리가 인성이라고 할 적에 인간 됨됨이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성 속에는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눈까지 키우는 게,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망과 어떤 철학 속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기 중심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게 실력의 면이나 스펙의 면보다 훨씬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서 쌓아가지고 얼마든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되는데 철학 없는 전문가는 나라를 망칩니다. 철학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그래야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뭐 다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책을 다 읽으신 것 같죠? 자, 경쟁, 제가 뭐 경쟁 문제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막연하게 일단 경쟁에서는 시험 치면 잘 쳐야 된다, 경쟁하면 가능하면 1등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야, 우리가 운동장에 모여서 천군백건 이렇게 게임하고 놀고 이런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반별로 이렇게 줄다리기 대항전으로 밀고 당기고 이런 게임 괜찮아요. 왜? 그거 자체가 자기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뭐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운동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몸으로 한번 부대끼면서 인간적인 이 감정들도 교류하고,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좋고, 좀 져서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힘들어하기보다 막 억울해하는 아이들 등도 좀 두드려주고, 사회자 잘 만나면 예, 천군이 져서 슬퍼하는군요, 백군이 좀 업어주기 바랍니다, 이러면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서로 막 박수치고 끝나는 게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업과, 예를 들면 현대와 삼성의 대결, 또는 한국과 일본의 대결, 이거는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거의 총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와 회사 간의 경쟁은 사실은 회사 대표들끼리는 저녁에 다 술집에서 만나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사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노동자들끼리는 총 안 든 전쟁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는 연대와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야. 그 G7이니 G77이니 뭐 나라 국가 정상들끼리는 맨날 만나가지고 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밥 먹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데 각 나라 노동자들끼리는 한국 기업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을 이기기,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대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선착순 달리기에서 분명해지는데요. 여기 체육 선생님 안 계시나요? 네. 너무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체육 선생님의 아이들 한 20-30명을 데리고 운동장에 나갑니다. 운동장에 나갔는데, 얘들아 오늘 이런 수업 할 거야 이야기하는데 전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얘들아 저 운동장 끝에 철봉 있지? 철봉 선착순 달리기 한다. 요이 땡! 하면 아이들이 1, 2, 3등 안에 들면 빼준다 그랬거든요. 1, 2,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그래서 한 바퀴 헉 끓이면서 뛰어들어오면 1, 2, 3 땡! 이 사람도 쉬어. 그 다음 4등부터 다시 뛰어! 이런다고요. 그럼 또 열심히 뛰죠. 3바퀴만 돌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열심히 뛰었지?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내가 이런 퀴즈나 문제 낼 테니까 맞히면 상품 줄게. 이러면 전부 다 집중해요. 선생님 입장에서 선착순 달리기 할 때 철수가 1, 2, 3등에 드는 게 중요할까요? 영희가 1, 2, 3등 하는 게 드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애들이 1, 2,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오는 경쟁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3바퀴만 시키면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르게 말하면 경쟁은 지배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자, 체육관에 강당에
아이들이 1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연약한 연사가 연설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럴 적에 박수치기 게임을 시킵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박수치기 게임 해보겠습니다. 1분단 하는데 한 2~3명만 쳐요. 5점밖에 안 되는데 5점 하는 순간 2분단이 긴장해요. 박수를 칩니다. 와 50점이에요. 3분단 오빠가 나와 이러면서 박수를 칩시다. 와 여기는 70점 4분단 이러면 2명의 오빠가 나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하고 저는 화장실 다녀올 여유가 생깁니다. 게임이 계속되는 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1분단이 1등 하는 게 저한테 중요합니까? 5분단이 1등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1등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습니다. 전부 다 잘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맞히는 사람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탁 집중한다고요. 경쟁은 지배의 도구다. 이거를 일본, 미국, 독일,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까지 5개 분단입니다. 앞에 나와서 다리를 떠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시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시다 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자본 이래의 가장 좋은 책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사람의 원리는 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려면 서로 협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지. 경쟁을 가르치는 교육이 교육인가? 아니면 콘트라 교육인가? 콘트라 에듀케이션인가? 경쟁을 가르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반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경쟁은 그 인간 본성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본이 국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DNA예요. 그 심어놓은 잘못된 칩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왜 그게 본성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위나 제도가 우리 본성에 부합한다 안 한다를 판가름하는 기준, 이거 오늘 강의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뭐겠습니까? 뭐가 본성에 부합하는지. 자, 경쟁이 본성에 가까울까요? 협동이 본성에 가까울까요? 협동이죠. 왜요? 그 기준이 뭘까요? 생존. 제보고 물어보신다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그게 우리 본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네. 답을 다 주고 물어보니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협동과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송아지를 도살장에 데리고 가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새끼인데. 보통 같으면 아무 성찰이 없었다면 내 새끼도 나만큼 경쟁력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경쟁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그러면 본성처럼 된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제가 책들 속에 다 역사적으로 우리 일제 식민지, 미군정, 한국 전쟁, 군사 독재 시절에서 센 놈한테 잘못 보이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강자 동일시고 강자가 강요하는 경쟁 메커니즘을 내면화해서 신념으로 받아들인 과정이 수십 년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DNA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는 게 진정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나고 경쟁 의식
으로부터 자유롭게 자라날 적에 내면이 평화롭고 자율적이고 협동하는 인간으로, 평균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친구들, 특히 더 힘들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보면 좀 가정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든지 또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든 이럴 적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죠. 부모님으로부터 못다 받은 사랑을 조금 더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네 편이야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면서 이렇게 키워가면 아이들이 잘 크는데, 시험에 불안하고 또는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불화가 있거나 부모님이 힘들어서 또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이런 사정들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못 크는 경우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언젠가 당장에 대학 입시에서 승부를 겨루는 거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면 안 돼. 비교 뭐 못해요. 그런 비교로 가면 답이 안 나와. 그 틀을 넘어서서 우리는 아이들의 내공을 키워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아이의 인성 플러스 실력을 장기적으로 빛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예. 요거 이야기했고요. 자, 선생님이 처음 강의 주문하실 적에 이제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자, 100점 받은 아이에게 예를 들면 뭐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한 7, 80점 받은 아이에게 5,000원짜리 상품권 준다. 그러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공정성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무슨 시험에 합격하면 상품 주고 불합격해서 떨어졌다면 한 번 더 치게 기회는 주되 다른 어떤 상품을 안 준다. 공정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공정성 개념은 자본주의 등가 교환 법칙에 따른 공정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성과 내지는 보상을 해줄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00원을 들고 가게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상품을 살 때에 1,000원의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상품을 사는 게 등가 교환이잖아요. 그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을 주고도 1,100원이나 1,200원어치 갖고 오면 나로서는 더 이익이겠죠.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아끼는 친구가 있을 적에 정말 좋아서 내가 어떤 선물을 줍니다. 줄 적에 정말 좋은 마음이라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이거보다 더 비싼 선물을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줍니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라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선물을 받아주기만 해도 너무나 고맙겠어. 그렇지 않나요? 이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인간 연대의 법칙.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용어가 없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포장을 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0,000원어치 값어치를 비치게 해놓고 10,000원을 받고 하는 게 이게 등가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상 속이는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기계를 투입해가지고 원래 10,000원짜리인데 10개를 1시간에 10개를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 1,000원짜리를 가지고 10,000원에 팔아먹는 게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쟁력이고 효율성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가치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만원짜리이지만 효율을 높여가지고 10개 만들어버리면 한 개 1,0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걸 만원에 팔아먹는 게 그게 이제 경쟁력을 향상합시다. 왜 그렇게 하는가가 그게 설명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르는 거는 자본, 상품, 화폐, 시장의 논리지 인간, 사랑, 연대, 생명의 논리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 이 부분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공정성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규직 됐는데 저 아이는 비정규직인데 2년 연속으로 일했다고 다음에 정규직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너무 불공정해 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른 공정성 원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공정성이 있다면 이런 거죠. 오늘 10명이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데 회비를 내자. 기본적으로 1인당 10,000원씩 내보자. 그런데 자네는 어머니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니까 이번에는 면제해 줄게. 자네는 이번에 보너스 탔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네가 사. 기분 좋게 살 수 있고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면제받고 다음에 또 내가 한턱 쏠 수 있어. 기본적으로는 룰을 정하지만 인간적으로 이게 공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인 공정성 차원이고, 기계적으로 등가 교환의 법칙에 비례성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을 적에 또 아이들이 이해 가능한 용어로 설명해서 녹여줄 적에 아이들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싶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책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책 안에 다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는 있으니까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그 핵심적인 거를 3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가면 등가 교환의 법칙이 눈에 보이죠. 1,000원 돈 내고 1,000원어치 물건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이제 월급 받는 게 내가 100만원어치 일을 했으니까 100만원 월급 받지 하는데 사실은 130만원어치 일을 해주고 100만원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남는 게 있는 거지. 왜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자본주의 고용관계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임금 부분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법칙이 작용합니까? 우리 고상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법칙이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상고등학교 어떤 기업 조직 안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잘 갈구고 위로 잘 비벼야 되죠. 그게 갈비의 법칙이에요. 잘 갈구고 잘 비벼야 살아남고 승진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용어를 몰라서 제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니까 요것만 깨뚫어 보면 자본론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세계에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그 다음에 이윤의 세계에서는 잉여 착취의 법칙이, 그리고 통제 과정에서는 갈비, 지배의 법칙, 갈비의 법칙. 네. 멋지죠? 네. 간단하고도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활동들이 대안적인 거예요. 우리가 수익이 있다면 이것은 이윤으로 뽑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재생산, 되돌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뭐 자재도 조달해야 되고 기계 설비가 있다면 설비도 조달해야 되고
또 우리 나름의 작은 보람도 느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남는 게 있다면 뭐 이웃에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봉사하는 부분까지 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래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기업 세계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잉여가 남아가지고, 이윤으로 남아가지고 이제 높은 사람이 되면 매일 정치가들 만나서 밥 먹고 골프장에서 사교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는 여유를, 이제 심하게는 이제 테이블 아래로 돈 밀어 넣어주는 과정들, 음으로 양으로 정치 후원금 주고, 내부자들 영화에 다 나오죠. 내부자들 영화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윤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리고 그 활동의 과정이 우리들의 필요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활동, 그런 게 사회적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또는 생태적 차원, 이 차원을 골고루 생각하면서 경제를 운영하면 나라 전체 경제도 훨씬 건강하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 경제가 융복합이 되고 같이 타협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면 사회가 썩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시족부족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인간이 농사 짓고 살기 시작한 때가 10,000년 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이 0년이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2021년까지 왔고, 그 이전에 한 8,000년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8,000년 가까운 역사가 시족부족 사회였어요. 그리고 예수 탄생 전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봉건제 사회가 15세기 전후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15, 16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자본주의 초기가 싹 트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자본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긴 10,000년의 역사 중에 500년 정도인데, 10,000년 대 500년 하면 공 2개 떼면 100대 5잖아요. 인류 역사에 가까운 역사만 치더라도 뭐 수억 년 이런 거 말고 10,00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밖에 안 되는 게 자본주의 역사라면 95%는 비자본주의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본주의가 더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자본주의가 영원 무궁하거나 유일한 체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성과도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노예라고 해서 나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억울한 체제는 아니잖아. 그죠? 신분 해방, 적어도 형식적인 해방은 시켜줬어요. 그러나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신종 노예제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뭐 본질적으로 보면 또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정당한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신분이 자유로워졌어요. 두 번째 성과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이런 기계 우리 대학 다닐 때 국정원 요원들이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못 썼어요. 그죠? 한 3, 40년 전에 이런 기계 안기부 요원들조차도 못 썼다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쓰죠. 소비의 민주화를 시킨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죠? 네. 이거 인정해야 돼. 그러나 그러면 이 상태의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차원에서 우리는 한계와 모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와 모순 중에 예를 들면 지금 기후위기, 초미세먼지, 쓰레기 더미, 이 감당이 안 되죠. 우리 뭐 부모님들, 선생님들 집에 오는 택배라든지 온갖 그 상품들 쌓인,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감당이 안 돼. 월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있죠. 애니메이션 영화 있습니다. 한번 꼭 학생들하고 같이 보셔도 좋아요.
그거 보면요, 지구가 쓰레기 더미에 덮여가지고 이 인류가 더 이상 못 살아. 지구를 떠나서 살고 있고, 지구 안에는 로봇 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박스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쇠하고 뭐 이 플라스틱하고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더미로 만들어서 이제 우주로 쓰레기로 내보내겠죠. 그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굉장히 시사적이고 교훈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데, 하여튼 쓰레기 문제가 두 번째,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스템에서 원자재나 에너지원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나요? 석탄, 석유, 가스, 뭐 철, 뭐 뭐든지 끊임없이 나오기가 어려워. 나중에 다 파버리면 지구 자체가 없어질지 몰라. 좀 심하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외적인 조건인데요. 내적인 조건이 가치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치법칙에 따르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윤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한편에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 다 기업하고 경쟁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적인 효율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한 개 만들던 거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10개를 만듭니다. 그럼 10개를 만드는데 10개 중에 1개, 단위 상품당 들어가는 인간 노동력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한 개 팔아도 100만 원어치 잉여 가치를 획득했는데, 이제는 한 개 팔면 10만 원밖에 획득을 못해. 10개 팔아야 겨우 본전치기 한다는, 거꾸로 계산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잉여 가치가 다른 말로 이윤이에요. 이윤을 벌어들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10개를 만들고도 15개를 만들어야 옛날보다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요구하게 되고 그 사이에 지구가 파탄나게 된다는 게 가치법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가 아까 얼핏 넘어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그 파국이 온다라고 하는 번역서가 있거든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기회가 되면 도서관에 비치하고 좀 돌려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내다본다면 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이나 삶의 방식 전체를 성찰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나 지구의 미래에 큰 파탄이 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들의 책무를 굳이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경쟁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돼. 아까 제가 굉장히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지만 경쟁을 가르치는 교육은 반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로서는 이게 진실이에요.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라든지 협동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차 몰고 어디 고속도로나 달리다 보면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이런 거 나오죠. 야생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야생동물 주의하세요 이런 거 나오는데, 야생동물이 출몰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거꾸로 야생동물이 살고 있던 터전을 우리가 길을 뚫어서 침범했구나,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으로 가져야죠.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저는 강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자처럼 살고 싶어가 아이들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사연,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연대,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연대 협동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 가진 지식의 차이나 경우에 따라서 IQ의 차이나 또는 부모님의 재산의 차이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강자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싶어.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재주를 발휘해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라면 누구나 보통 사람들의 연대의 하나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고,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아이들이 대한 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될 인성과 덕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내가 실력을 쌓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쌓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정말 돈 없어서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든지,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저런 억울한 처지를 내가 없애주기 위해서 판검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법률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럴 적에 소신이 있는 전문가가 되고 철학이 있는 전문가가 되어서 나중에 길게 봤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 우리가 학교 차원 내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개인적인 의지나 소신 철학의 차원인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또 그런 교육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4명의 장관들이 구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책 속에 뭐 그 이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해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책을 보시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 장관의 영역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평준화라는 개념은 익숙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평등 개념으로 고교 평등화, 대학 평등화, 직업 평등화까지 이루어내야 돼.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시인이 되고 싶은 아이, 그림 그리고 싶은 아이, 춤추고 싶은 아이, 빵 만들고 싶은 아이, 저처럼 공부가 좋은 아이, 어쨌든 이 각자의 재주 안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지 말자. 평등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수평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고 저는 대학 이름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대전 정도에 모여가지고 K1 대학부터 K100 대학까지 하고 추첨으로 그냥 자기가 7, 8, 10지망까지 해가지고 추첨으로 뽑아서 집에서 가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어느 학교를 나오더라도 직업이나 나중 그 이후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또 특혜를 주지 않고 그런 거는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조금씩이라도 된다면 아이들이 꿈꾸기가 편해지지 않겠어요? 생계 걱정 안 하고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간의 그 격차도 몇십 배, 몇백 배의 임금 수입의 차이는 줄여야 돼요. 그리고 혹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 차이가 인간적인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여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 자, 노동의 영역을 생각해보면 가장 큰 모순이 한쪽에는 실업자, 비정규직, 한쪽에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본에 계속 맡겨둔다면 자본은 잉여 노동력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금 기술 혁신의 결과가 뭐예요? 제가 여기 올 때도 하이패스를 달고 어쩔 수 없이 차에 달려 있어서 달고 왔는데 거기 옛날 톨에서 일하시던 분들 서서히 없어지죠. 예. 그래서 어떤 시골에 톨게이트 나갈 적에는 카드나 뭐 하이패스 없으면 못 나가, 짠돈만 갖고는 못 나가는 데도 있어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톨 노동자의 그 배기가스라든지 건강상의 해로움은 어떨까? 물론 그거는 그대로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고용을 보면 기술 혁신 이퀄 잉여 노동력이에요. 그러죠? 예. 그 은행에 ATM 기계 있죠. 자동으로 돈 뽑는 거. 어느 연구 결과에 그 기계 한 대가 35명분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본의 이윤 논리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일자리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200만이라는 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학교는 얼마나 지어야지? 지금도 그 계획은 하고 있죠. 그것처럼 집은 얼마나 지어야 모든 사람들이 주거권을 영위할 수 있지? 옷은 얼마나 만들어야 되지? 등등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한쪽에는 과로사로 쓰러지고 한쪽에는 실업자가 생기는 양극화 현상을 안 맞이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고, 복지부 장관은 우리가 보통 월급 더 많이 벌어야 내 생계가 해결되는데요 하는 분들을 위한 답변이 복지부 장관 영역이에요. 월급 받아가지고 돈 제일 많이 쓰는 영역이 뭡니까? 집 사는데,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아플 때 병원 갈 비용, 노후의 대비 비용, 이 부분을 평소에 내는 세금으로 공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월급을 많이 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복지사회라는 거예요. 막 기본소득이건 복지 시스템이건 그거는 또 미세하게 우리가 토론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큰 구도에서는 그러면 개인이 돈 쓸 영역은 뭐겠어요? 강수돌 교수의 책을 몇 권 산다든지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멋진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선물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쓰되 인간의 우리 헌법 10조에 나오는 인간 존엄성에 토대한 행복 추구권을 제대로 지켜주려면 이거 해야 이게 국가의 책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비로소 교육도 꿈꾸게 하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꿈을 못 꾸게 해. 그러니까 대학 4학년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 시험 치는 것만 배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나의 가치인가를 탐색할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온 사회의 문제라고 봐야죠. 누구의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경제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밥상이라고 보고 가정의 밥상은 부모님이 차려주지만 온 사회의 밥상은 농민이 차린다. 농사 짓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그게 제정신인 사회예요. 아이가 농사 짓겠다 그러면 얘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이야기. 정말 네 기특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번 해볼래? 다만 우리가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어.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저의 아이디어는 유기농 농민을 선생님처럼 공무원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맞다 그러네요. 유기농 농민을 공무원. 여러분들 식량 작업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축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작업률 21%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그 다음에 뭐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밥 먹는 뭐 콩이라든지 밀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쌀은 작업률이 100%에 가깝죠. 거의 100%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또 WTO 무슨 이런 협정 때문에 수십만 톤씩 사줘야 되는 게 억울한 시스템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쌀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90%를 수입해야 돼. 지금 이제 쌀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46%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식사. 근데 가축 사료까지 포함해서 다 치면은 80%를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 곡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점차 올라갈까요? 점차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라는 생산을 억제하는 조건들이 있고요. 지금 주변에 양봉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벌꿀 생산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벌이 개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해마다. 벌납이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세계 곡물 시장을 콘아그라라든지 뭐 카길이라든지 ABD인가 이런 초국적 자본들이 장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딱 사놨다가 자기들이 딸릴 적에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의 문제가. 두 번째, 건강하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어떻습니까? 농약, 제초제, 방부제, GMO 위험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농사 지어가지고 며느리, 사위, 딸 집에, 아들 집에 줄 때는 농약 치고 줍니까? 안 치고 줍니까? 덜 치고 줍니다. 안 치고 줘요. 근데 시장에 내다 팔 적에는 아무래도 뿌릴 수밖에 없어요. 때깔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하물며 국내에서도 그런데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창고에서 맨날 며칠 몇 달을 지내야 되고 비바람 시달려야 되는 조건 속에 방부제 안 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농민이 강선생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습니까? 똥이 안 썩어. 왜 똥이 안 썩습니까? 방부제 똥이 나왔잖아. 왜 방부제 똥입니까? 맨날 먹는 게 밀가루, 라면, 국수, 뭐 과자 전부 다 방부제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길 다니실 때 방부제 똥이 굴러다니는지 안 굴러다니는지 보시면서 다녀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면 식량 작업률 높여야 되고 가능하면 유기농 농민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앞으로 청년들의 유일하게 넓은 일자리는 농사밖에 없어요. 식량 작업률이 20% 상태니까 저걸 100%로 높. 그래서 교육, 노동, 복지, 농업이 다 협력해야 돼요. 사실은 이 청년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구조 변화를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고 기회될 때마다 요구하기 시작해야 되고 이러면 사회가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나부터 마인드가 달라지면 내 개인의 꿈과 이런 사회적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혼자 생각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럿이 꿈꾸면 여론이 됩니다.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 언론이 주목해요. 언론이 주목하고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토론이 되면 행정가와 정치가가 주목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평화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나부터 마인드를 다르게 가지고 가는 거죠. 기존 경쟁의 틀 속에서 자본의 이윤 틀 속에서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넓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맞죠? 예. 고맙습니다. 뭐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간디 선생과 피터 모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는 인도의 위대한 간디 선생이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지구 하나로도 충분하다. 근데 탐욕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불충분하다. 그리고 피터 모린 선생은 가톨릭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론가였죠. 아무도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려고 한다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철학이죠, 그죠? 예. 우리가 아이들 한 10명이 긴 여정의 길을 걷다가
물 한 잔 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야 될 때 다른 타인을 배려하면서 조금씩 마신다면 모두 다 목을 축일 텐데, 나 혼자 다 마셔도 모자라는 걸 하면서 혼자 벌컥벌컥 먹는다면 나머지는 다 쓰러질 것이고, 자기는 목을 축였다 하더라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과연 목만 적신다고 해서 그 갈증이 제대로 해소된 것일까?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연대가 없어지면 그 갈증은 충족할 수 없는 갈증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고, 설국열차 영화 아시죠? 꼬리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머리칸까지 갔는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자리 바꿈만 했지 그 틀 자체는 바뀌지 않고, 또 앞사람과 결국 뒷사람이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도 파악이 되고, 그 지하에 보니까 끊임없이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아동이, 그러니까 아동 착취 노동도 나오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나왔지만, 누군가 기관차를 몰기 위해서 허드렛 노동을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재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문 칼럼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10만 명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한 사람의 선생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지리산을 걷는다고 합시다. 내가 편안하게 지리산을 걸으려면 1m 정도 폭의 땅이 있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죠. 1m. 사실은 뭐 엄격하게 말하면 한 50cm만 있어도 충분히 걸어가요. 자, 그렇다고 해서 50cm만 필요하다고 해서 50cm의 땅을 남겨놓고 앞뒤로 딱 허물어 버려봐요. 그러면 산이 아니라 탑처럼 이렇게 칼처럼 서 있을 겁니다. 그런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편안하게 50cm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있는 이름 없는 흙과 나무와 풀과 바위들이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안전한 길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연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하고 통하는 거죠. 몇몇 빛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빛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답게 사는 길이죠. 설국열차에서도 문을 열고 옆문으로 이 차를 뛰어내려야,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야지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차가 다 깨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자아이가 더 어린 남자아이 손을 잡고 나오고 저 산 뒤쪽에 북극곰 한 마리가 살짝 보이면서 영화 끝나죠. 저 영화의 시작은 뭡니까?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가지고 과학자들이 지구를 냉각을 시키는 그 냉매를 너무 많이 터뜨리는 바람에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게 설국열차의 출발점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기차 타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지구 비상사태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보통 영화 아닙니다. 저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사다리 질서 속에 경쟁하는 왼쪽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무지개 빛깔로 시인이 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등등 다양한 재주를 가진 아이들이 비슷비슷한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협동하면서 사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분투라는 이야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애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저 나무 밑에 사탕 바구니 갖다 놨어. 여기 땡 해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랬는데 아이들이 달려가지 않아요. 아까 선착순 달리기 안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손잡고 가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사탕을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왜 안 뛰어갔니? 그랬더니 혼자 다 먹으면 뭐해요? 같이 나눠 먹는 게 재미지.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본성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쟁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처럼 심어진 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명언.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속의 원리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희로애락을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나누고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나눌 때 그게 사람 사는 원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 교육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1등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빛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공이 있고 자율적이고 배려하면서 나의 실력과 재주를 키워가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이 말씀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